맞습니까? 예. 지난번에 금융 초입까지 들어갔었죠? 오늘 저당 상환 방법 할 차례인가요? 114페이지. 이 저당 상환 방법은 그 시험상에서 그 매년 한 문항 정도는 반영을 해줘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고, 상환 방법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고정금리하고 이제 변동금리에 대한 부분이 주어져 있는데, 이건 뭐 기본적으로 정리할 수 있죠.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약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고정이자율은 말 그대로 저당 기간 동안 고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이제 저당대부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대부분 그 경제가 안정이 돼 있고 또 소득이 안정이 돼 있을 때는 이 방법으로 대출 받는 게 유리한데, 뭐 그렇지 않을 때는 변동금리로 대출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근데 딱히 어느 게 더 유리한 방식이라고 구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험상에서 어느 게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쪽으로 언급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격 정도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을 때 고정금리는 대출기간 내내 동일한 이자율을 우리가 적용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 고정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는 대출을 받아서 약정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이 있을 때요. 약정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크게 되면 그러면 대출자가 있고요. 차입자가 있으면 누가 이기고 누가 손해라고 그랬었어요. 약정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크다. 그 상태. 얘가 얘보다 크게 되면 그쵸. 고정금리로 지금 돈을 빌린 상태잖아요. 그죠? 그럼 시장이자율보다 약정이자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시장이자율이 지금 하락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대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익이겠죠. 차입자는 손해가 되겠죠. 그럼 차입자는 이 손해를 그대로 감수하지 않고 뭐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조기 상환할 수 있고, 그럼 조기 상환에 따른 페널티가 이제 수수료, 조기 상환 수수료 낼 수 있고요. 약정이자율이 있고 반대로 시장이자율이 있으면 이러면 반대로 대출자가 손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차입자는 이익이 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차입자는 조기 상환할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좀 틀리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문제를 내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고정금리 상태에서 그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자와 차입자 중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손해냐는 것 있죠. 이건 기본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그거 정도는 구별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니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방법은 시장금리 상승기에 대출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되고요. 시장금리 하락기에 대출자는 차입자의 조기 상환 위험에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출자가. 그래서 얘가 대출 조건이 같을 때 초기 이자율은 얘가 높은 게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정도 이제 숙지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조기 상환할 때 일반적으로 조기 상환 수수료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대출자가. 그렇죠? 그래서 다른 대출 조건이 같다 그러면 초기 이자율이 뭐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변동금리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요 정도까지 가끔 물어봐요. 여기까지. 초기 이자율을 누가 이제 높으냐. 그래서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를 구성하니까 별로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변동금리예요. 그죠? 변동금리는 말 그대로 이런 이자율 위험이라든가 또는 인플레 위험을 누구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상품이 그게 변동 금리 대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변동금리는 이자율이 기준금리 하고요. 가산금리 합으로 되어 있죠. 그럼 얘는 변동금리니까 일정한 기간마다 약정한 금리를 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를 조정한다 그랬어요? 얘를 조정하죠, 얘를. 얘는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에 만기 때까지 거의 그대로 적용하는 개념이고, 얘를 조정을 할 때 통상 이 기준금리를 활용하는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CD 유통 수익률을 우리가 적용하고요. 아니면 코픽스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얘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 두 가지를 병행해서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D는 통상 3개월마다 조정을 하죠. 얘는 3, 6, 9, 12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통상 6개월 또는 12개월 형태로 조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은행에서도 돈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어디선가 자금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예금이라든가 적금이라든가 대출 상품을 상품을 판매할 거 아니에요. 판매해서 고객들이 예금을 가입을 하든 적금을 가입하든 간 하게 되면 대가를 줘야 되죠. 그럼 뭘 줘야 돼요? 이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 그러면 은행에서는 대부분의 고객 관리나 뭐 자금 운영에 대한 관리를 다 전산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전산 관리 비용이 또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것을 기본으로 놓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다가 이 가산금리는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의 신용 상태 있죠.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도 있고 반대로 금리를 좀 더 높이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은행의 재량에 따라 틀려요. 이 가산금리는 지점장 이 재량에 따라서도 그 같은 동네에서도 어느 은행에 있어서 돈을 대출받냐에 따라서 가산금리의 조정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일정 기간마다 조정하고 얘가 대출 이자율은 아닌 거예요. 그죠? 예? 여기 CD하고 코픽스가 대출 이자율은 아니고 무슨 금리다? 기준금리인 거예요. 대출 이자율을 결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변동이자율은요. 이자율 변동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자로부터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융자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전에 약정한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얘는 대출 이자율을 조정하는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누가 유리한 거예요? 조정 주기가 짧으면. 대출자하고 차입자 중에서. 대출자가 유리한 거예요.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그래서 거기 115페이지 가면 상단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니은이 있죠. 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을 누구에게 더 많이 전가한다? 예, 차입자에게. 그래서 거기 변동금리 방법은 이자율 변동의 부담을 상당 부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위험이 고정이자율 저당 대부 방법에 의해서 큰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금리 상한 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있죠. 이건 시험상에서 한번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죠. 인터레스트 캡이라고 그래가지고 캡이 모자를 씌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주고 가령 예를 들어서 0.25%포인트 이상은 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묶어놓을 수는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대출 받게 되면 금리 상승 요인이 있어서 대출자가 금리를 인상시키더라도 이 범주 안에서만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차입자의 부담을 그만큼 줄여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이건 뭐 상식적으로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에서 이 금리를 갖다 조정하죠.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 만약에 금리를 조정하면 요 0.25%포인트 정도에서만 금리가 조정이 돼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예전에 저기 미국의 연준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이 항상 미국의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항상 요 스텝으로 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뭐 그린스펀 베이비 스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 이상 조정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나라 이번에 가계부채가 총액이 얼마 정도인지는 들어보셨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1300조인데 여기서 만약에 1%포인트만 올려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장 이게 13조예요, 13조. 이거 그래서 1%대로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13조가 날아가는 거예요. 뭐로? 이자로. 그럼 가계 입장에서는 이자 지출액이 커지게 되면 수입은 그대로인데 당연히 지출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금리를 마음대로 조정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금통위에서도 동결 아니면 만약에 조정하게 되면 이 수준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에 시차를 두고 1년 안에 이만큼만 조정해 주더라도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쉬운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상환 계획을 수립하기가 용이하죠. 매달 얼마씩 이자가 나가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얘는 알 수 있다 없다. 얘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3개월마다 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이 경관 시점부터 잔고에서 이자가 빠져나가는 규모가 틀리죠. 그러니까 3개월마다 얘는 내가 얼마씩 이자를 내야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쟤는 확인할 필요가 없고. 무슨 말인지 하시겠죠? 그 얘기가 거기에 리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이자율 저당대부한 경우에는 제도가 난해하고 장래 저당 지불액을 사전에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위한 가계 예산의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대출자 입장에서도 기준금리를 정해놓을 때 과연 몇 프로를 기준해서 이제 이 이자율을 정해야 될지가 조금 어려울 때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하고 변동금리의 기본적인 성격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가면 박스로 정리가 돼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추가로 뭐 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금리 상승기에는 차입자는 어떤 방식으로 대출받는 게 유리하겠어요? 그렇죠.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게 유리하겠죠. 그죠? 뭐 대출자는 금리 상승기에는 당연히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싶겠지만, 그래서 뭐 그런 정도만 구별할 수 있어도 무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변동금리하고 여기 있는 고정금리만 따로 띄어가지고 문제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극히 드문 케이스고 대부분 지문 정도로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격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의 수준이면 뭐 무난하게 맞출 수 있죠. 그렇죠? 요즘 종전보다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죠. 네? 그럼 지금 도대체가 수준이 어디에 있길래 지금 아직도 못 느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마음이 편안할 거 아니에요. 그죠? 민법은 이미 거의 한 70점대로 가고 있죠. 에? 얘는 지금 60점 밑에서 깔딱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6월달 중순이니까. 그렇죠. 에? 그래요. 이게 뭐 쉬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가면 원리금 상환 방식에 따른 분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저당 상환 방식인데 거기는 별표가 3개예요. 거기는 거의 매년 시험에 인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몇 가지를 해봤던 거예요. 저당 상환 방식. 3가지 해봤었죠. 3가지. 뭐 있었어요? 원리금, 원금. 그래요. 그거 봐요. 수준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죠? 3가지로 어쨌든 간에 입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저당 상환 방식에 의한 이제 분류 이렇게 돼 있을 때 제일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에요. 그죠? 얘는 제목대로요. 뭐를 균등하게 분할해요? 원금을. 그래서 얘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체감식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네.
얘가 왜 체감식이냐면 얘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원리금이 점점 줄어드는 방식이죠. 그래서 얘는 계산할 때 원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융자금을 뭐로 나눠서 납입 횟수로 나눠서 우리가 원금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걸 납입 횟수로 얘기하는 거는 상환 조건이 매년 상환 조건일 수도 있고 매월 상환 조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납입 횟수가 틀려지겠죠. 만약에 20년의 기한으로 대출 받았다. 매년 상환 조건이면 20으로 나누면 되는데 매월 상환 조건이면 얼마로 나누면 돼요? 240으로 나누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융자 조건을 공통적으로 주면 되죠. 융자 받은 금액은 얼마? 뭐 1억. 그 다음에 이자율은 10%. 그렇죠? 기간은 뭐 한 10년, 20년으로 해도 되죠. 뭐 이런 조건으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당 상수가 뭐 이자율 10%, 기간 20년일 때 0.117460이다라고 이렇게 주는 거죠. 조건을. 그러면 지금 원금 균등 분할이나 원리금 균등 분할이나 조건은 다 어떻단 얘기예요? 같다 이런 얘기죠. 같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대입을 할 때 상환 조건도 얘기해야겠죠. 매년 상환 조건이다. 그러면 융자금이 얼마고요? 1억. 20년. 그럼 나누면 얼마겠어요? 그럼 500만 원이죠. 뭐. 그렇죠. 1억을 20으로 나누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 이게 기간이 되고요. 이게 저당 잔액이고 원금, 이자, 원리금 이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표시하는 거죠. 일단 잔액은 1억이죠. 첫 번째, 그죠? 그럼 우리가 돈을 빌리자마자 갚지는 않잖아요. 1년의 경과한 시점에서 상환이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럼 1년의 경과한 시점에서 얘는 갚아나가는 원금이 얼마예요? 이걸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기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500만 원으로.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가산이 돼요? 이자가 가산이 되겠죠. 이자가 지금 몇 프로라고 한 거예요? 그럼 1억에 10%면 얼마겠어요?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첫해 상환하는 원리금은 1년 차에는 얼마가 되겠어요? 1500.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잔액은 1억이 아니죠. 얼마 상환했으니까? 500만 원 상환했으니까. 그러면 9,500이 되겠죠. 그러면 2년 차가 됐을 때 우리가 상환 들어갈 때 원금은 그대로 500이고 이자가 줄어들죠. 얼마로? 950만 원으로. 그럼 두 개 합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그러면 1,450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또 2년 차 말이 되면 잔액이 9,500이 아니겠죠. 얼마로 바뀌겠어요? 9,000으로. 그러면 3년 차가 됐을 때 똑같이 원금은 얼마? 500. 여기 있는 이자는 얼마가 되겠어요? 900. 그렇죠? 그러면 얼마? 1,400.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원금은 어떻게 돼요? 얘는 균등하게. 이자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럼 두 개를 플러스하게 되면 원리금은 점점 뭐 한다는 거예요? 차감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표를 이렇게 쭉 했을 때. 근데 나중에는 표를 안 그리고도 내가 그냥 인식할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이거 왜 이렇게 주냐면 2년 차에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를 물어볼 때도 있죠. 출제했을 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여기서 이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 이제 비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이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는 이 과정을 설명해 드린 거고 시험상에서 나오는 거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비교해서 내주잖아요. 네, 그거를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틀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원금 균등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때요? 얘는 이걸 균등하게 상환하잖아요. 그렇죠?
이 원리금 구할 때 우리가 저당상수 써서 구한다고 그랬었죠. 예. 얘하고 얘가 있으면 어느 게 초기, 그쵸? DTI 비율은 어느 게 더 커요? 얘하고 비교하면. 총부채 상환 비율 아시죠? 네, 총부채 상환 비율은 얘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커요? 네? 그 출제를 한다니까요, 그거? 출제를? 그게 2번을 나온 거예요. 근데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누군가 꾸준히 틀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주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정답률을 이 양반들이 조사해 봤을 때 누군가가 많이 틀려주고 있으니까 계속 지문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죠? 얘가 크겠죠, 얘가. 얘가 큰 이유가. 총부채 상환비율이 얘가 큰 이유가. 얘가 갚아나가는 이게 크잖아요, 원리금이. 원리금이 크면 당연히 총부채 상환비율이 커질 수밖에 없죠. 상환 초기 우리가 대출 조건이 같을 때 상환액은 얘가 크죠. 초기 상환액이. 그러니까 초기 총부채 상환비라면 얘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작고. 우리가 여기서 원리금을 구하려고 그러면 융자금에다가 뭐를 곱하는 거예요? 저당상수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당상수가 원리금 균등분할 사업 방식에서 뭐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원리금 구할 때. 융자금에다 얘를 곱하니까 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우리가 해본 거예요? 투자해서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그쵸? 예? 그럼 우리가 지금 융자금이 1억이라고 그랬을 때 얘를 곱해가지고 나오는 원리금이 1174만 원, 74만 6천 원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금액에 대해서. 이걸 또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또 이 수치가 맞냐 작으냐 뭐 이런 거를 따진다는 건 무의미한 거예요. 그죠? 지금 납득을 시켜주려고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준 거잖아요. 그죠? 자, 얘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잔액은 1억이고요. 그죠? 그러면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얘는 이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겠죠. 얼마씩? 1174만 6천 원씩. 이게 만기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얘가 뭐가 균등한 방식이에요? 원리금이 균등한 방식이죠. 단 이 안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중이 틀린 거예요.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서로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1년의 경과 시점에서 1174만 6천 원을 상환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자가 차지하는 게 얼마겠어요? 이자가 1000이죠. 그럼 이자가 왜 1000이냐면 얘가 10%니까. 여기도 10%고 얘도 10%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나머지가 뭐가 되겠어요? 나머지가 원금이죠. 174만 원 정도가 원금. 그죠? 이렇게. 그러면 1년 후에 잔액이 1억이 아니죠. 예. 그럼 1억에서 얘 빼게 되면 174만 원이니까 뭐 9,900, 9,800, 그죠? 26만 원. 뭐 이 정도가 나머지 잔액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잔액이. 그러면 2년 차가 되면 역시 똑같이 원리금은 균등하게 1,174만 6천 원이 상환이 또 들어가죠. 예. 그럼 여기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틀려지죠. 이자는 잔액에 부과해서 우리가 구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자가 차지하는 거는 982만 6천 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더 커지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92만 원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상대적으로. 왜? 전체 이해는 균등한데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는 균등한 거예요? 원리금 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데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이렇게 커지는 구조죠. 예, 그게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 지문으로 내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에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고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진다 그러면 맞는 편이겠죠. 그걸 반대로 표현하면 틀리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원리금이 균등한 방식이고 얘는 원리금이 뭐 하는 거예요? 체감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럼 얘네 가지고 얘기할 때, 자, 대출 조건이 똑같죠? 그럼 초기 상환액은 어느 게 커요? 원금이 크죠. 그러면 얘가 상환액이 더 크다는 얘기는 남아있는 대출 잔액은 얘가 더 작아질 거 아니에요. 상환이 빨리 이루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으로 나왔을 때 구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을 비교하면 총 납부액의 크기 있죠? 총 납부액의 크기는 어느 게 크겠어요? 얘가 크겠죠? 얘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환이 더디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잔액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의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금액으로 대출 조건, 대출을 받았더라도 얘가 이자에 대한 부담은 얘가 더 커지는 방식이죠. 뭐가 작으니까. 잔액이, 이게 상환액이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잔액이 오랫동안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 이해하면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나온 거 가지고 내가 좀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못 들은 채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정리가 돼야 돼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얘하고 둘만 비교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죠? 초기 상환액은 어느 게 크다? 두 개만 비교했을 때. 얘가 큰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출 조건이 같을 때 초기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죠. 우리가 DTI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은 연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크기를 우리가 비율로 나타낸 거잖아요. 근데 얘가 크면 여기 있는 DTI가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두 개를 비교하면 원리금은 어느 게 커요? 원금 균등이 크니까 당연히 이 비율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초기의 총부채 상환 비율은 어느 게 크다? 원금이 큰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럼 대출 조건이 갔을 때 우리가 총 납부액의 크기 있죠? 어느 게 크다? 그렇죠? 이거는 원리금이 큰 거죠. 그죠? 대출 조건이 같다는 얘기는 이자 부담도 어느 게 크다는 얘기예요. 원리금이 크죠. 상환이 더디게 이루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되죠. 그러면 중간에 조기 상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기 상환 시 대출 잔액이 있죠. 잔액은 어느 게 더 커요? 네? 얘가 크겠죠. 얘가 큰 이유는 상환이 그만큼 더디게 이루어졌으니까. 쟤는 원금 균등이니까 원금 상환이 빨리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이루어졌으니까 남아있는 잔액이 얘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 보면 원금 회수 있죠? 원금 회수는 어느 게 빨라요? 원금 균등이 빠르다는 얘기죠? 그 원금 회수 위험은 상대적으로 어느 게 더 높다는 얘기예요. 원리금이 높을 수밖에 없죠. 회수가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건 등을 가지고 지문으로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이게 조금 더 힘들다고 그러냐면 원금하고 원리금하고 그 단어 하나, 글자 하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순간적인 착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내가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으면 틀릴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무진장이 많겠죠. 네? 네, 이제 그걸 이제 선생이 문제로 이제 지문으로 주면서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해보라고. 그럼 이제 몇 번 틀리겠죠. 틀리다 보면 이게 이제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듣자마자 한 번에 이해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도 풀어보고 많이 틀려도 보고 이러면서 실력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교수님 이번에 그 산업계 정부가 대출 규제 조건으로 얘기하는 게 DSR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적인 이 DTI는요. 만약에 연소득이 있어가지고요. 여기다가 DTI 적용해서 빼는 게 이게 기타 부채거든요. 기타 부채에서 원래 공제했던 거는 이자만 뺐던 건데 DSR은 여기다가 원금까지 같이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금을 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연소득이 6천이에요. 근데 기본 DTI 비율이 40%예요. 그러면 2,400이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기타 부채라고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갚아나가는 이자 있죠. 그래서 한 달 갚아나가는 이자가 만약에 한 4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2천만 원 기준에서 저당 상수가 0.1이면 한 2억 대출 받을 수 있는데 DSR의 기준은 뭐냐면 이자를 공제하는 게 아니라 원리금을 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공제하는 금액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열 때는 이자만 400만 원 내는데 원금까지 들어가면 한 1000만 원 가깝게 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400을 빼는 게 아니라 1000을 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2400에서 1400이 빠지면 남는 게 1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1억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규제를 강화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DSR에 대한 적용을 원래 빨리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들어오면서 내년으로 넘긴다는 얘기도 있고 DSR에 적용하는 게 그 다음에 지금은 그냥 D타입 비율을 좀 더 강화하는 선에서 갈 수도 있고 이거 조금만 올려도 영향은 크죠. 40%인데 이거 30%로 낮추면 기존에 이거 예를 들어서 6천에 대한 40%니까 2,400인데 6천에 30% 해도 1,8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융자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어떻게 돼요?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뭐 얘기하지는 않고 있는데 아마 보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부담은 있죠.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출 규제를 확 조이기 시작하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융자 받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울질은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조만간 발표는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꼭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자율의 크기를 또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게 어떻게 가냐 틀리죠. 얘가 만약에 상승하면 전세가 있고 뭐가 있으면 월세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집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걸 선호하겠죠. 전세를. 전세 보증금 받아서 할 때. 예. 네. 이자율이 낮아지면요? 네. 아, 그럼 이제 사람들은 전세를 더 선호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이자율에 관련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전세를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어차피 집을 못 사니까 전세를 구하고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느냐가 관건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대출이 안 되는 거는 차입자의 얘기고 차입자들이 전세를 구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전세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세 왜 난이 났을 때 있죠. 네. 전세냐 월세냐인데 네. 만약에 월세를 놓을 거면 대출이 되니까 이제 월세를 놓는 거거든요. 근데 대출이 어려워지면 월세보다는 전세를 놓을 책임이 있지 않나요? 아, 집주인 입장에서 그거는 좀 틀립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사람들이 집 사기 힘들어지니까 이 집을 내가 팔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차라리 전세를 놓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시장 그것도 집주인들도 손해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어요. 시중 금리 다 봐야 되니까. 무조건 전세 놓는다고 자기의 수익이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조율을 해갖고 전세를 놓기 때문에 반드시 전세가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금리에 따라서 향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손해보는 일들은 절대로 안 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이에서 힘든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세입자들이죠. 집은 사기 힘들고 전세 구하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안 되면 뭐 반전세를 가든 아니면 월세를 가든 그러니까 편리한 거는 집 사기 힘들면 전세 보증금 넣고 들어가서 있는 게 좋은데 그게 쉽지 않을 때가 또 많죠.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 상황이 그래서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예측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물건 확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응? 매수자 확보가 필요하든가. 근데 이게 흘러가는 게 뭔지를 모르면 누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전화해서 전세를 놔야 돼? 월세를 놔야 돼? 아니면 팔아야 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중개사니까 믿고 전화한 건데 그렇잖아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하면 모르는데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침에 만났는데 그 얘기 물어볼 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잘 하시는 게 중요하죠. 아니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합격한 다음에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합격한 다음에. 작년에 합격한 젊은 친구가 지금 나가서 사무실 차려서 운영을 해요.
나갔더니 민법 공부 좀 열심히 안 한 게 후회가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후학들에게 한마디 해주지 그랬더니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주세요. 이러고 갔어요. 그러고 그러니까 나중에 합격을 하면 더 필요한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이거는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 위주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사가 뭐 이렇게 하는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가 이제 포인트가 중요한 거지. 나오냐 안 나오냐가. 그렇잖아요. 안 나오는데 그걸 붙잡고 우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실무상에서도 중요하고, 그렇죠? 살아가는데 그게 더 중요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당장 시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학원에서 배우는 게 이게 일종의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몇 점 맞을 수 있는, 6점을 맞을 수 있는 거. 학원에서는 결국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건데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공부는 합격한 다음에 열심히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렇죠? 수익을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차증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얘는 초기에 상환액을 작게 가져가고 제목대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뭐를 늘리는 방식이에요. 상환액을 점점점 늘리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원래 이자율 자체가 몇 프로예요? 10%라는 얘기는 1억에 10%면은 첫 해 갚아야 될 이자만 해도 얼마가 되겠어요? 1,000만 원이죠. 근데 원리금 상환액이 이자에도 못 미치는 한 800만 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800에서 10 한 5만 원, 800 한 2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환하는 원리금이 이자에도 못 미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얼마가 발생해요? 200이 발생하면 이거를 여기다가 플러스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년의 경과점에 잔액이 얼마가 돼요? 1억 200이 되잖아요. 그럼 원래 융자받은 금액보다도 뭐가? 대출 잔액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뭐냐? 이게 부의 상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타나는 게 무슨 식이다? 차증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증식으로 융자를 받으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젊은 세대가 유리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래에 뭐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소득이. 그리고 주택에 대한 예상 보유기간이 있죠. 보유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해요? 짧은 사람이 유리해요? 예? 짧은 사람이 유리하겠죠. 짧은 사람이. 아니 이걸 20년 받아가지고 계속 어떻게 이렇게 내요. 이렇게 못 내거든요. 시간이 경과한다고 반드시 소득이 증가하는 법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통상은 이걸 계단식을 많이 써요. 전체 대출 기간이 한 20년이면 한 10년 정도는 이런 식으로 차증식으로 가다가 10년 후부터는 원리금 균등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계단식을 많이 쓰는데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보유기간이 어떤 사람? 짧은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단기간에 왜 양도 차익을 기대하고 투자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초기 상환 부담이 적은 게 유리하죠. 짧게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서 차익을 올리는 사람은 이런 방식이 유리할 거 아니에요. 초기 상환 부담이 적은 게. 초기 상환 부담이 큰 걸로 융자를 받게 되면 수익을 내기도 전에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비교를 했었을 때 세 가지 중에서 총 납부액의 크기가 제일 큰 건 뭐가 되겠어요? 총 납부액. 차증식이 되는 거죠. 제가 들어오면. 얘하고 비교하면 원리금이 되는데, 그죠? 세 개가 들어오면은 안 좋은 건 다 차증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증식이 들어오면 분리하기가 쉬운데, 제가 들어오면 웬만한 건 제가 다 덤터기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원금하고 원리금에 두 개가 들어오면 얘네는 그걸 또 우리가 미세하게 어떤 우리가 또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금하고 원리금하고. 제가 들어오면 제가 제일 큰 거예요. 초기 상환액은 얘가 제일 작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초기 초공부채 상환비율도 얘가 제일 작을 거 아니에요. 얘하고 비교하면 원리금이 작은데 세 개가 들어오면 제가 제일 작다고요. 그죠? 총 납부액의 크기도 제가 제일 크겠죠. 상환이 제일 더디게 이루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중간에 조기 상환에도 대출 잔액이 얘가 제일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세 개가 들어오면 그냥 웬만한 거 일로 가면 돼요. 어디로?
체증식으로. 그러면 문제가 간결해지는데 출제자들이 3개를 깔아주면 너무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체증식을 웬만하면 뺀다고요. 그 뭐하고 뭐를 놓는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 둘을 착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돼요. 3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 그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조만간에 한번 시험 본다고. 어? 참고로 문제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시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박현대 시장님과 협의해가지고 문제를 사전에 인쇄를 떠놓을 거예요. 인쇄를 떠가지고 어느 정도 모였다 싶으면 바로 볼 거예요. 그죠? 밖에서 촬영하고 있으니까. 자, 지금입니다. 그럼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문제가 쫙 들어오는 거죠. 그죠? 꼼짝없이 걸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날짜를 알려주면 갑자기 출석률에 그 많지 않은 인원에서 변화가 확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두고 보자 이거죠. 근데 시험은 나중에 자주 볼수록 유리해요. 여러분들이. 도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한 번이라도 도는 게. 그죠? 자, 지난번에 뭐 얘기했었냐면요. 그림으로 이제 또 해보는 거예요. 자, 시간이 경과할수록요. 차입자의 소득은 증가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시간이 경과할수록. 근데 이 차입자의 소득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중?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네. 대출 초기에는 어느 게 커요? 얘가 제일 크죠. 뭐가 제일 크다? 원금 균등이. 그 다음에 큰 거는요. 그렇죠. 원리금. 그 다음에는 뭐가 커요? 체증식. 그러니까 대출 초기에는 차입자의 소득에서 상환액이 있죠. 네, 상환액이 제일 큰 거는 뭐가 크다는 얘기예요. 원금, 그 다음에 원리금, 그 다음에 체증식. 근데 시간이 경과해서 대출 중간이 되면 반대가 된다는 얘기죠. 상환액이 뭐가 커지는 거예요? 체증식이. 원리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원금 균등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쭉 간 다음에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나중에 이걸 이제 대출 중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바뀐단 말이죠. 이것도 시험 지문에서 쓰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한다고 가정해요. 그죠? 이 가치, 부동산 가치 대비 저당 잔액 있죠? 대출 잔액이 이제 차지하는 비율이 있죠. 그러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 잔액이 가장 작게 나타나는 애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원금 균등이 작아지죠. 얘가 작아지는 이유는 얘가 상환이 제일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가면서 대출 잔액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보다는 대출 잔액이 좀 더 많이 남아있는 애가 누가 되겠어요? 원리금이 될 거고. 제일 많이 남는 애가 누가 되겠어요?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림으로도 출제한 적이 있어요. 이거 두 가지를.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문제 풀면서 정리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모의고사 보면 어쨌든 문제가 나온다고요. 이쪽은. 지금 한 방식에 대해서는 출제를 해요. 선생들이. 그러니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의 유동화라는 걸 배우시는 거예요. 그죠? 그 밑에 가면 이제 저당의 유동화라고 돼 있죠. 저당의 유동화라는 것은요, 저당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게 해서 시정창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저당의 유동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의 유동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당권 자체를 현금화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이거 물어봤었어요. 우리나라 현행 민법에서는 소유권과 저당권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 소유권과 뭐가 있으면
저당권이 있으면 이거 분리를 안 시킨다고요. 법률상에서는. 물권은 본권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법률을 새로 만든 거예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 가지고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죠. 자산 중에서 미래 현금 흐름이 보장될 수 있는 애들은 다 뭘 할 수 있다. 유동화시킬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거예요. 현금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자, 자동차 회사에서는 차를 팔 때 할부 판매하죠. 그러면 고객들은 매월을 단위로 할부금을 상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할부 채권이죠. 할부금을 예를 들어서 기초로 해가지고 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증권 소지자에게는 뭐를 가지고 원리금 상환하겠다는 거예요. 할부금 들어오는 걸로.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건설사도 그런 증권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건설사도 분양을 하면은 중도금이 앞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현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미래에 들어올 채권을 기초로 해서 증권 발행하고 또 현금화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저당의 유동화라는 것은 뭐 하나만 가지고, 저당권 하나만 가지고 이걸 유동화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시중은행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저당권이 현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매매하면, 주택금융공사 등에게 양도하면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저당권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유동화한다는 얘기가 결국 현금화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신용창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저당의 유동화라고 그랬을 때, 이는 부동산 자금을 대출해준 1차 금융기관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에 부동산의 저당권 또는 저당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자금이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들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부동산 저당채권을 현금화하는 금융기법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거기 있는 저당채권이라는 게 만기가 10년 이상의 저당권이 있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용어상에서 저당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저당이 유동화되면은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농협이 있으면 농협은 고객들로부터 예금 등을 수취를 해서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얘네는. 그러면 예금을 고객들이 맡기면은 그냥 우리가 맡기는 건 아니죠. 이자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객이 맡긴 예금은 이거 단기 자금이다, 장기 자금이다. 이건 단기 자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대출해 줄 때 10년 약정으로 대출해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출해 주면은 우리가 이 주택에다가 뭐를 설정해요? 저당권을.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저당권 자체는 현금이 아니잖아요. 근데 고객이 맡긴 예금은 은행 입장에서 보면 부채잖아요. 찾으러 오면 줘야 되는데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운영하고 있으면 이게 현금이 안 되잖아요. 그럼 유동성 위험에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장기 대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저당권을 누구에겐가 팔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주택금융공사가 그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럼 주택금융에서 이거를 저당권을 양도하면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로 고객 예금 찾으러 오면 줄 수도 있죠. 또 다른 대출도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농협의 입장에서는 딱 많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한 100억 정도 만들어가지고 1인당 1억씩 대출해줘요. 그럼 1억짜리 저당권이 100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여기다 팔면 다시 100억 들어오겠죠. 그럼 다시 추가로 100억 대출해주면 또 100개의 저당권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팔면 다시 현금이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한정된 재원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융자를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동성 위험이 그만큼 줄어들죠. 그렇잖아요. 돈이 잠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 마지막 줄에 나온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저당의 유동화를 통해서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그렇죠? 많은 수요자에게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겠죠. 그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돌아갔을 때. 그러니까 저당권 자체는 이제 현금화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가면 저당의 유동화의 구조라고 그래서 저당 시장 나와 있죠. 예, 저당 시장에서 이제 그것도 구별해야 돼요. 그죠? 별표 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물어보니까. 아, 그래,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나요? 이거? 뭐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되세요? 아, 이게 처음에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나만 모르고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 안에서 속 타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 있어요. 다만 이제 표정 관리를 잘할 뿐이지. 그러니까 결코 뭐 소외감 같은 거 안 느끼셔도 되고요.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이분들에게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줄 거예요. 워낙 출중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세종시를 대표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각 지역의 대표들이 앉아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이렇게 물어보시고 처음은 그냥 그려련이라고 들으셔야 돼요. 용어가 낯설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과정이 이제 되풀이 돼야지 조금씩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공부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상세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저당 유동화의 이제 구조라고 해서 1차 시장이 있고 무슨 시장이 있어요? 2차 시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택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이 몇 차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주택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 몇 차? 1차를 버리고. 그 2차. 그러니까 선생도 많은 단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도 웬만하면 뒤로 안 쓰러져요. 그죠? 처음에 얼마나 많이 쓰러졌겠어요. 그죠? 그래요. 충격을 추스리기 위해서 시간도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하죠.